진짜 그냥 이 뭔가에 집착하고 푹 빠져들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는 결국 잘할 수 있다. 보통의 98% 아이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노트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어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가 다르냐. 사실 어느 채널에서는 많이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저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의 차이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다른 거 세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고, 두 번째가 책임감하고 연결되는 걸 수 있는데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요. 일단 누가 말해도 듣는다. 뭐 그 다음에 싸우든 뭐 하든 어쨌든 잘 듣는다. 이게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세 번째가 그 과제 집착력? 집착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착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게 집착하는 걸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다 꽂혀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약간 자기를 컨트롤해서 꽂힐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약간 다 다르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컨설팅을 되게 많이 다녀요. 그 취업 컨설팅이나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들이 뭐 대학 입시 원서 이런 거 다 되게 열심히 밤새서 쓸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안 그렇거든요. 어떠냐면, 제가 취업 컨설팅을 가면은, 이렇게 좀 구분하기 그렇지만, 좋은 대학,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미리 와서 미리 써보고 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제가 나중에 또 보내세요 하면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좋지 않은 대학 나온 친구들은, 일단 제가 컨설팅 가잖아요. 그 학교에서 해주는 무료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한 절반 안 와 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작은 입시 원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이는 노력이나 이게 굉장히 다르고, 이게 연구 같은 걸로 가면 굉장히 달라져요. 그 좋은 대학교 가서 연구하면은 애들이 다 졸업만 하면 땡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연구 때문에 밤을 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건데 안 끝났으니까 난 끝내고 가야 되겠어, 이런 집착이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막 옆에서 막 누가 모티베이션 시켜주고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막 중요한 거야, 막 이런 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특히 연구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유전적 요소가 있고 길러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제 집착력이 좋은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성취가 좋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과제 집착력은 길러지는 거랑 타고나는 게 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길러진다. 어디까지 길러질 수 있느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진짜 부모님들한테 똑같이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결국 부모님들이 과제 집착력을 뭐 게임하는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공부하는데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고 싶어서 공부로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려고 그러면 그건 100%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엉덩이 힘 길러야지, 그거 앉혀놓고 이런 거 다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과제 집착력은 공부 외의 요소에서 길러라.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부모님이 같이 수영을 가서 수영 배우니까 좋아,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1.5km 수영 대회를 나가보자 라거나, 아니면 네가 이번에 뭐 체스대회 나가잖아, 엄마 아빠 서포트 해줄 테니까 한번 같이 체스대회 나가보자. 특히 애가 좋아서 꽂히는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잘 못하는데 도전하는 거를 부모님이 같이 동참해주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추천을 드리고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의 과제 집착력 프로젝트는 포켓몬 카드 게임. 왜 포켓몬 카드 게임이냐면, 저도 우리 아들이 좀 더 폼나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켓몬 카드 게임이 가보면, 솔직히 소위 말하는 오타쿠 애들이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여서 하고 있을 것 같죠. 가보면 다 영재고 다니는 애들, 그다음 과학고 다니는 애들 모여가지고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체스, 장기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인터넷에서 자기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인터넷에서 포켓몬 카드 게임을 배워오더니 아빠 엄마 이거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사는 집 근처에 포켓몬 카드 게임 하는 그런 샵이 있었고,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도 상관없는 거잖아 라고 했지만, 아들이 조금씩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포켓몬 카드 게임을 과외선생님을 붙여줬어요.
포켓몬 카드 게임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서 우리 아들이 대회를 나갔는데, 예전에는 대회 나갔다 오면 그냥 아빠 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순간 나도 이기고 싶다.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니까 대회를 지고 나서 굉장히 속상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한번 성과가 나니까 빠져들었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고 나서 한번 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가 반응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빠 나는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랬는데, 한번 그러고 나서 실패하니까 바로 그 대회 끝나자마자 자기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다음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준비를 해볼 거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저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 이렇게 연습할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제 집착력이 진짜 많이 길러졌다 얘가. 근데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제가 다른 거 할 때는, 우리 공부할 때는 애 잘 안 혼내요. 공부하는데 너 왜 이렇게 집중 안 해? 너 똑바로 안 해? 하면은 사실 애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근데 포켓몬 카드 게임 할 때는 제가 맘 놓고 혼내요.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너 아빠 그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하지 마. 하면 애가 아니 아빠 나 열심히 할게.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것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로 길러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다른 걸로 길러주면, 그것도 또 부모님들은 욕심이 있어서 우리 애가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해주고 싶어요. 막 우리 애가 피아노 잘해? 야 너 피아노 대회 나가자. 근데 그런 거보다 못하는데 좋아하는 걸 찾아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길러져 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길러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서울대생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욕심은 이렇겠죠? 공부에는 집착을 하고 게임은 집착을 안 하고 뭐는 딱 하다 그만두고, 근데 공부에 집착해, 이걸 원하시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과제 집착력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공부에만 집착하는 애는 없다.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뭐냐면, 얘는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공부에 집착하는 애를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얘는 뭐든지 집착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을 할 수 있는 애가 공부에도 집착을 하는 거지, 세상에 뭐 공부가 제일 재밌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애가 공부에만 집착을 하겠어요. 있어 보여요. 쟤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른 거 관심이 없어. 그런 애 가끔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타고난 애가 있고요. 근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담감. 그 다음에 이 뭔가 그냥 경쟁에서 지기 싫은 마음으로 매달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진짜 그냥 이 뭔가에 집착하고 푹 빠져들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는 결국 잘할 수 있다. 보통의 98%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답을 드리면, 왜 그러느냐? 제 주변 애들이 다 그래요. 게임을 해도 그냥 전국 탑을 뭐 찍어대고, 체스를 하면 밤새서 해야 되고, 게임을 하면 끝을 보고 지워버리더라도 끝을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공부에만 집착하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라서 우리 아들이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할까요? 우리 아들은 뭐 닌텐도나 다른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도파민을 얻는 방법을 아이가 긍정적인 요소로 찾아내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힘들면 그냥 휴대폰 보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감 말씀드렸잖아요. 책임감하고 이 도파민이 연결이 되면 사실 제일 재밌는 게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포켓몬 카드 게임에 있는 거기에 뭐 피카츄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있고 거기서 이 도파민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씀하시면, 게임하다가 푹 빠지면 어떡하냐? 게임하다가 푹 빠지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걔가 왜 게임을 할까요? 솔직히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게임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푹 빠지는 애 별로 없어요. 걔는 거기서 도파민을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을. 그런데 저는 공부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도파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물리나 수학이 너무너무 재밌는 애 없어요. 그러면 도파민을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이렇게 찾을 줄 아는 아이가 되고, 그거를 공부와 연결시켜 줬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지, 우리 애가 게임하면 안 돼 내려, 야 공부에서만 도파민 터져, 이런 애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맞다.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가족여행을 가요. 이거 가족여행 가는 거예요. 가족여행 가고, 저희는 지금 첫째가 지금 포켓몬 카드 게임에 빠져 있는데, 둘째도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 둘째도 설득해서 포켓몬 카드 게임에 재미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어느 것이든 제일 좋은 게, 물론 이제 그게 너무 막 무슨 휴대폰 게임이거나 유튜브거나 그러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냥 막 미디어에 빠지는 거나 이러면. 그런데 어떤 거든 제일 이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도 동의하는 거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학년이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하면 그 대회를 나가잖아요. 50분짜리 게임을 6번을 해야 돼요, 하루에.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앉아있는다? 걔는 50분 동안 6번을 앉아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저기 가서 문제집 하루에 50분 6번 6시간 해봐. 애들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를 50분 동안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 와이프도 공학 박사긴 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런 거에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 포켓몬 카드 게임 대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어떤 가족 행사이다. 예,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만약에 이게 어머니들이 이게 제일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런데 우리 애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애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근데 일단 제일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애를 끌고 가는 거,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거는 또 애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못하고 아빠도 못하고 애도 못하는데 같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라산 같이 등반, 엄마 아빠 등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빠가 이번에 결심해서 한번 해볼게, 같이 한라산 가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같이 자전거 다 사서 지금 조금씩 연습해서 여기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아니면 애들이랑 5km 마라톤, 엄마 아빠 진짜 운동 못하는데 5km 마라톤 나가보자. 아니면은 엄마 아빠랑 같이 1.5km 수영대회 나가보자. 저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같이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종이접기 대회, 멍때리기 대회, 지금 멍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멍때리기 대회.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컨테스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신문 만들기 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통계 포스터 만들기 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도전해보고 같이 거기서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해내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거, 그거는 저는 뭐든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제 집착력을 막는 거는 당연히 부모님이 공부에 집착시키려고 하는 욕심이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림은 똑같아요. 애가 게임 딱 하다가 그만하면 게임을 탁 놓고 딱 일어나서 딱 가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막 열심히 해. 근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재 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재 부모님도 그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그 허상, 있지도 않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합해서 가지고 있는 허상, 어떤 애는 게임을 안 한대, 어떤 애는 공부를 하면 잘 앉아있는데, 어떤 애는 뭐 수학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모아서 엄마들이 만든 허상이 있는데 그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허상을 아이한테 만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과제 집착력이라는 모습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죠. 예, 없다. 그건 없다. 그래서 과제 집착력을 막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과제 집착력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공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왜? 공부하라고 하니까. 근데 얘는 공부에 어떻게 집착을 해요, 얘가. 처음부터. 그죠? 책임감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거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과제 집착력이 안 길러진다. 뭐 이거는 뭐 한 100번 더 된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답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노력과 재능이 둘 다 필요하다. 재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재능이 없으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질문의 사실 요지는 뭐냐면, 재능이 진짜 있는 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서울대 다니고 도쿄대 다니면서 이제 약 쪽에 국립학교 봤는데 똑똑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IQ가 높은 애들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은 대신 다 있어요. 과제 집착력과 책임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게 필지상이나 이런 IMO 아니죠. 그런 거면 재능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저도 그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유명한 대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대학교, 누구나 얘기했을 때 오! 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에 가는 정도인데, 그게 비율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 상위 4, 5%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평균적인 지능을 가졌다 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졌어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게, 옛날에 되게 클리셰 같이 나오던 기사인데, 난독증 있는 분이 공부에 서울대 갔다. 이거 뻥이 아닌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력을 극복하고 못할 건 없다. 단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재능이 부족한 만큼 시간은 필요해요. 그 시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시면 그거는 불가능해집니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남들보다 천천히 가야 된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를 택해라. 그럼 저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쟤처럼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과제 집착력을 발휘한다면, 그냥 문제집 10건 풀어 제끼는 게 과제 집착력이 아니고, 진짜 집착하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집착하는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제 아들한테 과제 집착력과 좋은 IQ 중에 어떤 걸 택할래? 라고 하면 전 입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과제 집착력을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히. 학원에도 많아요. 머리 좋은데 이 약간 과제 집착력 떨어지는, 그냥 해보 이 푸는 애들. 그러면 애들은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 집착력. 또 이 채널에서 그 지영범 선생님도 나오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영재에 3요소가 있어요. 영재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능이고, 두 번째가 창의력이고, 세 번째가 과제 집착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뽑기에 이 세 가지가 다 15% 안에 들고, 그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최소한 2% 안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영재라고 부르는데, 영재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영재는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어야 돼요.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창의력, 그 다음에 지능,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요. 이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능은 우리 부모 세대에는 IQ 막 이렇게 얘기했죠. IQ 그냥 뭐 높다 낮다 했는데 요즘은 아닌 거 아시죠? 웩슬러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알려진 게, 지능도 굉장히 다양한 지능이 있다. 다중지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아직까지도 이 웩슬러 검사를 그렇게 하고 지능 검사에 집착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뭘 못 뽑았냐면, 영재는 한 분야에 딱 뛰어난 애를 영재를 뽑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머스크,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금 누가 있을까? 샘 알트먼, 이런 사람들이 한 분야에 엄청나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메타인지가 자기 성찰 진행을 하는데 이 지능이 다른 지능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 내가 메타인지가 좋으면 다른 지능은 나의 노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와 과제 집착력을 둘 다 가진 사람이 결국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요즘에 입시에도 유리하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재밌어요. 재밌고, 물론 저 회사 생활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도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뭐 나름 이제 인정도 많이 받고 성과도 많이 냈는데, 사실 수학 가르치는 거는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신 있는 일이긴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내가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박사학위도 따고 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박사학위 따고 나서 제가 수학 강사로서 얻은 것도 되게 많아요.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박사학위를 밟아보고 한 거는 진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왜 그럼 나 수학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했냐면, 제가 회사에서 제가 되게 상 많이 받았거든요. 대표이사 상도 4번 받고 했는데, 그 대표이사 상 받았고 해도 그 회사에서 저를 보고 울어준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한 일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울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야, 이창준, 네가 이번에 일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번에 회사가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어 하고 울어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가지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저 찾아와서 저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울고 진짜 애들이 울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게 좀 너무 로맨틱한 말인가 싶기도 한데, 내가 누구를 울릴 수 있으면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사람을 울릴 수 있는데, 내가 회사에 몇 천억을 벌어줘도 아무도 울지 않는데 밖에서 내가 누구 울릴 수 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난 그 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에 이제 말 많잖아요. 4세고시, 7세고시, 뭐 황소,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의아해요. 왜냐면 아니 누가 억지로 보낸 건 분명히 아닌데, 이게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소고시나 4세고시, 7세고시가 잘못됐다, 이거는 누군가의 막 음모고 계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4세고시, 7세고시, 황소고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수를 위한 교육이에요. 설립자들도 그걸 소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노벨상이나 수학의 필드상을 노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저기 IMO에 나가가지고 이 수학 경시대에 세계 국제올림피아에 나가가지고 상을 따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노리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골고루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원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그게 아니다. 이게 뭔가 막 무슨, 솔직히 그 4세고시, 7세고시 하시는 분들이 네이티브 스피커 만들어가지고 저기 뭐 정상회담 하는데 동시 통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다 저기 IMO 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과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겐 과하다. 어떤 애들한테 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애들을 위한 교육을 모든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는 문제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얼마든지 있고 그 방법은 소수만을 위한 방법인데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포자가 있나요? 제가 진짜로 애들한테 물어보면 수포자? 너 진짜 수학 포기했어? 그러면 저는 수학 포기했어라고 묻는 애 없어요. 뭐 말을 그렇게 할지 몰라도 잘할 수 있으면 잘하고 싶지 누가 수학을 포기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잘하는 아이들하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학 가는 수준을 얘기했을 때 그 정도 한계가 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떤 애들은 질문만 툭 던져주면 쭉 간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질문 다시 해주고 정말 다시 물어봐주고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하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는 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능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똑같은 도달할 수 있대 라고 해서 똑같은 시간과 스피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 사회가 어디다가 그 스피드를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을걸요? 당연히 잘하는 애들한테 스피드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못하는 애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잘하는 애들에게 방점을 두고 끌고 가고 있다. 그럼 이 좀 느린 애들, 걔네들은 사실 자기들이 느끼거든요. 나는 교실의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나 애들 입장에서도 저희 반에서 한 30명인데 25등 하는 애가 갑자기 맘먹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솔직히 저기 이해 안 갔거든요 하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 완전히 갑분싸 될 거예요, 진짜. 교실 분위기가. 애들도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버리고 가고 있다. 뭐 선택의 문제죠. 얘네한테 방점을 둘래? 얘네한테 방점을 둘래?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잘하는 애들한테 방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을 혼내요. 못 따라온다고. 저는 그거는 조금 걔네들 입장에서는 너무 뭐랄까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도가 일단은 몇 가지의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구구단 외울 때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구구단을 딱 알려주면 어떤 애들은 그냥 외우지 않고 2, 4, 6, 8, 10, 12, 20 더 하는 거네. 3, 6, 9, 12, 15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원리를 알아서 깨우쳐가지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사실 엄마가 쟤는 구구단을 빨리 외웠다. 저는 구구단 외웠는데 라고 하지만 구구단을 빨리 외운 애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요령과 패턴을 찾아서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빨리 외운 애들이에요. 근데 인지를 못 하겠죠. 그 어린애들이 막 나는 요런 프로세스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2는 4, 2, 3은 6, 2, 4, 8.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10단까지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걔네들은 구구단을 거의 100개 가깝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구구단을 외운 적이 없어요. 머리엔 남아있지만 억지로 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억지로 외우는 거와 이해해서 머리에 넣는 거는 억지로 외우는 거는 최소한 8번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억지로 외웠어요. 8번.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한 번만에 그걸 이해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벌써 4-5배의 최소 4-5배의 효율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되거든요. 너네들도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2, 4, 6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마지막에 외워질 때까지 반복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버리고 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다. 벌써. 제가 그래서 구구단을 억지로 외우게 시키지 말자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잘한다는 말의 정의를 좀 놓고 갈게요. 다시 어느 정도 잘하고 싶으신 건데 어느 정도 잘하고 싶냐? IMO 나가서 따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대학생 수학경시 나가서 입상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성대경시 이런 거 나가가지고 막 무조건 입상해야 돼? 그런 거라고 하면 재능이 필요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수학과 가서 수학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재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없다니까요. 제가 서울대를 갔고 수학시험 거의 틀려본 적 없고 수능에서 그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내신은 당연히 뭐 대부분 아니고 거의 100% 1등을 받았고 그런데 저도 재능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시겠지. 네가 재능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우리 애가 재능이 없다고 하는 건 다르단 말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의 차이다. 속도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영역이 아니고 이 교과 과정은 진짜 속도와 방법의 문제인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문제다. 근데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근데 이 전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차이가 난다. 그 시간을 무시하고 얘를 더 빨리 하려고 그러면 걔는 못한다. 얘한테는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런 걸 컨설팅 받으세요. 그러니까 대학 컨설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차라리 저 같은 전문가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 같고 저는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을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문제 풀고 이게 아니고 저는 애를 문제를 풀라고 시켜요. 근데 그걸 답 없는 문제를 주고 한 1시간 동안 애들 초등학생들도 문제를 풀게 하고 옆에서 선생님이 붙어서 그걸 관찰해요. 얘가 바로 문제를 푸는지 천천히 푸는지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푸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풀고 다 됐다 싶으면 치우는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지 힌트를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많은지 이런 걸 다 관찰하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고 공부하시고 부모님이 그런 걸 컨설팅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책 보시면은 그런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했을 때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건데 우리 애는 그것보다 약간 더 몇 번 더 질문을 해줘야 되네. 우리 애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 그냥 질문만 하시면 쭉 나가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디딤돌 정답률 이런 거는 못 맞추는 거죠. 관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아주 명확하게. 진짜로 생활 속에서 수학을 쓰느냐 안 쓰느냐. 생활 속에서 수학을 쓰는 사람하고 생활 속에서 수학을 안 쓰는 사람은 진짜 극과 극으로 차이가 이게 정말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이게 정규분포가 그려지는데 수학은 유독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성적 보면 쌍봉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수학을 쓰는 아이와 써야지 않는 아이가 있는 건데 수학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돈 계산할 때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 그게 아니고 돈 계산할 때 나도 수학 쓰는데 이게 아니고요. 수학을 평소에 쓴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를 되게 가깝게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이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평소에 수학을 쓴다. 이거는 그냥 상위권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이 언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이게 확 달라집니다. 수학은 언어라는 말을 좀 진짜로 그냥 그래 뭐 수학은 언어래 그래 뭐 수학은 과학을 저렇게 과학의 언어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수학을 랭귀지로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인지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중에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엄마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영어책은요 영어 전문가들보다 엄마표 영어책이 더 잘 팔려요. 그런데 엄마가 다 네이티브 스피커인가요? 근데 엄마가 애들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노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영어책 주고 읽으라고 하고 엄마가 영어로 어디 갔을 때 저거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볼래? 질문해주고 영어 쓰는 사람하고 붙여주고 이런 거거든요. 수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가 애들 영어 가르칠 때 지나가다가 말해봐요. 야, 너 3인칭 단수가 나왔는데 너 왜 S 안 붙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수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독 그 수학은 뭔가 막 틀리면 안 되고 막 정답이 정해져 있고 배운 대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가르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어렸을 때 정답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78 곱하기 9 계산해봐가 아니라 너는 78 곱하기 9를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그 자체가 수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번호판 보면서 너 저거 가지고 10 만들 수 있어? 곱하기 더하기 해서 10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거야?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학 교육인데 우리가 수학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서 애를 막 깨우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처럼 질문해주고 노출시켜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영어랑 수학은 비슷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없진 않죠. 다른 점이 있는데 영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작은 돌 무대기가 있어요. 작은 돌 무대기를 계속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들도 계속 옮기고 이런 문법들, 구문들을 이렇게 들어서 저기다 계속 옮겨주는 이런 작업이 저는 영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은 뭐냐면 큰 돌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이걸 옮겨줘야 돼요. 수학은 이 쉬운 돌 옮긴다고 해서 수학은 늘지 않습니다. 수학은요 진짜로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이건 저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 수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큰 돌을 딱 들어서 딱 옮겨갖고 딱 느끼는 그 터지는 도파민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오늘 진짜 수학 공부 좀 했다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수학은 쉬운 문제 계속 풀잖아요. 근데 재능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 쉬운 문제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요. 근데 재능이 없는 90 몇 퍼센트 아이들은 똑같은 걸 시키면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에서 벗어나는 걸 딱 주잖아요? 그러면 뭐지? 하고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수학은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건 뭐죠? 유형으로 커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유형이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막힌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큰 돌덩이를 몇 개 옮기는 게 수학이고 영어는 조금 다르다.
수학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많이 혼내거든요. 특히 수학할 때 많이 혼내더라고요. 그런데 왜 혼내냐면 수학하고 운전은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게, 운전도 생각해 보시면요, 아빠가 운전을 가르쳐. 근데 엄마가 못해. 그럼 아빠가 엄마한테 막 화를 내요. 왜 집중 안 하냐, 너 정신 안 차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들은 얘가 집중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요. 사실 제가 애들 만나보잖아요. 진짜로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러니까 더하기와 곱하기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70, 80%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시험 문제 주잖아요. 시험 문제 다 보여드리면 엄마가 이 정도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엄마들 얘기하세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그거 다 못 맞아요. 왜? 수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학은 그런 학문이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교과서 목차를 펴시고 거기 있는 단어 설명해봐. 너 최소공배수 배웠지? 최소공배수가 뭐야? 그러면 애들이 설명 못해요. 24, 36,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최소공배수가 뭐냐니까? 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대답 거의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뭐 선행, 문제풀이 다 일단 멈추시고 교과서 펴고 너 이거 설명해봐. 목차에 있는 단어 설명해봐. 이것만 해도 얘가 여기부터 몰랐네? 여기부터 몰랐네? 여기부터 몰랐네? 라는 거를 캐치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제일 착각하시는 게 문제 많이 풀면 해결된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걸려라 그러면서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풀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어차피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인데,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계속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사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도를 딱 들어서 옮겨야 돼요. 근데 이 도를 들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끝나면 사실은 그거는 옮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딱 들어서 옮겨서 딱 내려놔야 된다니까. 이거를 못하면 수학은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쌓이면 고등학교 한 중3 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유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때부터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일단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았다는 착각, 내가 이해했다는 착각, 내가 이 문제를 풀었으니 됐다는 착각, 내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80점 맞았으니까 난 됐다는 착각,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이 안다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된다, 수학은.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시행착오가 될 수 있다. 선행학습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선행학습을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굳이 선행학습하고 예습이란 말을 구분해 쓰는데, 선행학습은 할 수 있는 애들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애들은 해야죠. 뭐 다 이해했는데 뭐 똑같은 거 붙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대부분 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행학습 추천하지 않고,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다시 가르치는데, 그럼 저기 중학교 거 배우고 온 애가 저한테 다시 분수 배우면 시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자기 이제 이해했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 보면 저기 로그 지수 막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미리 알려주는 게 선행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선행학습에 반대하는 거는 애들한테 미적분 알려주고 저기 로그 알려주고 대학 수학 알려줘도 돼요. 되게 재밌어요. 나 나중에 이런 거 배운다? 너 나중에 가잖아? 지금 니네 삼각형 넓이밖에 못 구하지. 나중 가면 막 이렇게 생긴 거 넓이도 구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행학습이 결국은 나중에 할 시험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걸 미리 알려주면서 너 나중에 이런 것도 배워 라고 알려주면 참 좋은데, 5년 후에 해야 될 시험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5년 후에 풀어야 될 문제를 지금 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미적분학 가르칠 수 있다 얘기하면 엄마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제 책 보잖아요. 애들한테 미적분 다 설명해줬어요. 그거 보고 이해 안 간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애가 미적분 문제를 못 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왜 꼭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면 되는데,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 좋다. 다만 역량을 기르는 선행학습을 하면 좋겠다. 그게 시험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선행학습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뇌과학 엄청 발달했잖아요. 뇌과학을 잘 공부를 해보시면 진짜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결국 해마를 속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해마를 속여서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구나, 되게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하면 해마가 바로 장기기억으로 집어넣어줘요. 근데 해마가 그걸 못 해주잖아요. 그럼 8번 반복을 해야지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겨우 넘어간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 하나를 받아들일 때 장기기억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활용해서 받아들인 지식을 해마가 되게 장기적으로 쉽게 넘겨줘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의 모든 단어는 애들이 처음 배우는 것처럼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자주 드는 예인데 아이들이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어요.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걸 배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다시 예전에 돌아가서 무한 순환소수 있잖아요. 순환소수 문제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등비수열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대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그대로 99분의 아니면 990분의 A, B, C 빼기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뭐냐면 애들한테는 이거랑 이게 완전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거꾸로 얘기하면 순환소수를 배울 때 깊이 고민하는 애들은 무한 등비급수가 딱 나오잖아요.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게 바로 공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인데 공식을 딱 가르쳐주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은 불만 많아. 왜? 나는 분명히 알려줬다 이거죠.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 근데 교실 분위기 아시잖아요. 애들 다 졸아요. 그러다가 깨워 선생님 야 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 그래서 이거 공식이야. 그럼 애들이 공식 중요하다. 그거 적고 그거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그다음부터 8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조금만 써서 지금껏 배운다라는 인식을 애들한테 계속 심어주면 그거는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4-5배 효율이 나오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타고난 아이들한테 속도를 맞추는 거죠. 속도는 다 달라요. 도달할 수 있는 점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성능이 다른 휴대폰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어떤 휴대폰은 딱 어떤 거 이렇게 딱 복사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파일을 복사해 다운로드를 해요. 근데 얘는 빨리 다운로드 받고 얘는 좀 천천히 다운로드 받고 얘는 더 천천히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이게 저장 용량이 다 뭐 모자라지 않나면 언젠간 얘도 다운로드를 다 받을 거고 얘도 다운로드를 다 받을 거고 얘도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다운로드 딱 받으니까 이제 딱 끊어. 자 이제 그만. 자 받았지? 자, 너희들 집에 가서 받아와. 그럼 얘는 그저께 못 받은 다운로드 지지난달에 못 받은 다운로드 이만큼 쌓여있어 얘는. 얘는 다 받았거든요. 얘네한테 맞추니까 문제가 점점점 발생을 한다. 얘네들한테 맞추고 있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얘네들을 위한 교육이 없다. 얘네들한테 맞추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과외밖에 없는 거예요. 과외밖에. 저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타고나고 말 잘 듣고 애초부터 수학을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한테만 문제가 맞춰져 있다.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권의 학군지는 더더더더욱 그런데 못 따라가거든요. 그걸 따라가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라떼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교수님들도 많이 알고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도 알고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도 알고 되게 많이 알지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해요. 다 대치동에서 온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 선행학습하고 온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이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 있죠? 되게 빨리 빼고 이 학습을 잘 따라가면 당연히 좋은 데가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잘 따라가는 애가 몇 %나 되냐 이거죠. 잘 따라가는 애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여기 넣어서 잘 따라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한테는. 아니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이걸 택해야 되느냐. 이 방법은 리스키한데. 왜냐면 이 방법은 버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못 따라가면 난 버려지는 거예요. 굳이?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포자가 돼버릴 수 있는데 도달점을 정하셔야 돼요. 스피드가 아니라 도달점을 정해라. 도달점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 얘네들, 그죠? 지금 내가 봤을 때 수학 못하는 아이들도 결국 수학을 잘하려면 얘네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하는 방법을 얘네가 따라가고 있는 진도나 얘가 따라가고 있는 그 방법, 얘가 따라가고 있는 그 문제집을 캐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진짜 공식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계속 공식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얘네들 하는 그 방식대로 진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굉장히 쉽게 접한다. 근데 그걸 또 이제 걔네들 머리가 좋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얘네들은 머리가 좋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쁘고요 속도가 느려요. 제가 어떻게 이길까요? 못 이기죠. 걔네처럼 생각해야 걔네처럼 비슷하게 성적이 나오고 걔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학은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부모님 생각하는 게 뭐냐? 사고력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고민인 건데 사고력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IQ가 안 올라가도 사고력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습하시면 된다. 중학교 초반까지 잘하던 애하고 중학교 때는 잘 못하는 좀 구분해서 얘기해 볼게요. 중학교 초반까지 외워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있잖아요. 얘네들 중학교 때 가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외운 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이제부터 과학하고 수학에서 난리가 나요.
과학에서도 이제 막 물리, 화학식 나오면 이제 난리 나고, 수학도 이제 막 도형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막 도형도 한 번에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아이와 이걸 못하는 아이가 확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생각하고 주어진 걸 활용해서 새로운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하고 외운 대로 푼 아이들은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이게 확 달라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잘 못했던 아이가 올라가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여태까지 암기를 잘 안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여태까지 성적이 잘 안 나고 했지만 얘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고 과제 집착력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과제 집착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능, 메타인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 해결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온 아이.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수행평가 같은 거 버리지 않는 책임감. 이것도 결국 과제 집착력의 영역인데, 이런 면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거를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방식은 중학교 1학년을 전성기로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중3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결국은 이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낸다. 그리고 과제 집착력이 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운 게 아니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 서울대 안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세고 셌는데,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 애도 많다니까요. 그냥 아니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놀다가 중학교 때부터 올라간 데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 보잖아요. 얘네들 다 망해야 돼요. 초등학교 그렇게 치면. 왜?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다 얼마나 막 진짜 얼마나 좀 쑤셔가지고 막 이러고,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애들이 정말 끝까지 공부를 잘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초등학교 과업에 매몰돼 있어요 지금. 그거 좀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믿으세요. 중학교 때 자라는 아이와 초등학교 때 자라는 아이 다르다. 다 알잖아요. 아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정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엄마들 딱 단정을 지어요. 단정을 딱 지어서 얘는 재능이 있다 없다 딱 단정 지어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요. 야 너는 못하니까 지금부터 외워. 반복해. 저는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서울대, 도쿄대, 제가 삼성전자 여기저기 학원 가면서 만나는 애들 다 만나도 3, 4학년 때 결정된다? 그럼 저도 못 갔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정말 사실이 아니다. 정말. 반복해서 푼다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푼다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해서 풀어도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제가 진짜 반복 학습 있죠. 진짜 똑같은 계속 풀리고 외워서 푸는 거는 두 부류의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데, 타고난 아이들하고 저기 진짜 못하는 이 두 부류한테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반복해서 시키잖아요.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시키면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못 풀던 문제를 풀게 됐으니까 좋아하지만 예전에 못 풀던 문제를 풀게 됐어. 근데 그 문제 안 나올 건데?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차라리 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지금 반복해서 푼다는 게 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을 계속 푸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애들 가르치다 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합금 문제가 있고 소금물 문제가 있고 시속 문제가 있고 동전 문제가 있고 농장 문제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유형으로 푼 애들은 합금 문제 쫙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 소금물 문제로 가잖아요. 못 풀어. 자, 소금물 문제 쫙 풀어줘야 돼요. 그럼 옆으로 가. 속력, 그 다음에 거리, 시간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또 쫙 풀어줘야 돼. 옆으로 농장 문제 나오잖아요. 또 쫙 풀어줘야 돼. 또 새로운 문제 나오잖아요. 또 못 풀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되게 가깝게 여겨서 말을 딱 보면 그 말을 식으로 옮기는 연습이 잘 돼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한 문제도 안 가르쳐줘도 연립방정식이 뭔지만 알려주면 그냥 풀어낸다는 거.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편법을 부려서 얘네들을 그 유형별로 다 가르쳐도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면 얘네들 절대 못 이긴다. 그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부모님들은 걔네들은 또 타고난 애들이고 원래 자란 애들이고, 그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말을 식으로 옮기도록 어렸을 때 가르쳐줬으면 얘네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냥 조금의 속도의 차이가 날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잘 들은 예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이브를 좋아한다. 나 아이브 알아. 아이브 알아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애들한테 가서 나 아이브 안다고 하면 애들 어떤 반응일까요? 네가 알기 뭘 알아? 이런 반응이. 선생님이 아이브를 알기 뭘 알아요? 근데 저도 알거든요. 저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거기 있는 몇 명 알아요. 장원영 아이브 맞죠? 장원영하고 누구지? 장원영하고 안유진! 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어떻게 알죠? 애들은
몇 명이 있고 걔네 생년월일에 어느 학교 나왔고 걔가 어떤 파트고 걔 뭘 잘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뭐 하시고 걔가 어느 나라 국적이며 걔는 어떤 일화가 있었고 걔가 어떻게 그 소속사들 이거 다 알아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아이브를 심지어 만난 애도 있고 아이브의 가족들도 자기는 아이브를 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계층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아이브를 안다고 하고요. 아이브의 가족도 아이브를 안다고 할 거고 아이브의 동료 가수들도 아이브를 안다고 할 거고 그 찐찐 팬들도 아이브를 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요 계층들이 다 똑같이 안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애들한테 알겠지? 라고 해요. 알겠지? 라고 하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다 네 라고 해요. 대부분 다 네 라고 해요. 알겠지? 그랬을 때 선생님 저 이해 안 가요 라고 하면 걔 진짜 좋은 학생이고요. 진짜 거의 100% 알겠지?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요. 제가 봤을 때 아는 게 아닌데. 근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겠지? 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너 진짜 알았어? 아니잖아. 너 몰랐잖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 알겠다는 말에 따라서 이 수학은 진짜로 달라집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이 방정식과 수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아는데요? 저 아는데요? 막 이래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태도는 이게 그리고 과제 집착력을 생각해요. 과제 집착력, 수학에서 과제 집착력은 다른 애들은 맞았어 넘어가 맞았어 넘어가 맞았어 넘어가.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안 건가? 이게 더 좋은 방법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답지를 봐요. 이 답은 어떻게 풀었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더 좋은 방법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 이 차이가 나중 가면 엄청 쌓여가지고 얘는 진짜 이 얼음장 같은 이 진짜 얇은 얼음판 같은 지식이 돼 있고 얘는 진짜 완전 탄탄한 지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바꿔줘야 돼요. 진짜로. 네. 할 수 있다고 봐요. 해야죠. 그런데 다시 19단을 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암기? 절대 안 되죠. 19단을 단순 암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19단을 단순 암기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포토 메모리에 있거나 아니면 원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 19 곱하기 19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 19단은 외운 적 없어요. 하지만 360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19단을 외운 애들은 1단부터 19단까지 다 외운 게 아니고 그 방법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빈칸들을 메꾸고 그 안에 연결고를 채워가지고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이고 그냥 좀 더 바로 나오게 연습을 한 거죠. 그런데 암기는 바로 써먹지 못해요. 제가 애들한테 8 곱하기 9 하잖아요. 그럼 8, 9, 72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9 곱하기 8이랑 똑같다는 걸 모르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대부분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네모 곱하기 세모는 세모 곱하기 네모랑 같을까 틀릴까?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 당연히 같죠라고 할 것 같죠. 대부분 다르다고 해요. 왜? 그렇게 9구단을 외웠는데 8 곱하기 9랑 9 곱하기 8이 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데 내가 야 8 곱하기 9랑 9 곱하기 8랑 똑같은데? 그러네? 6 곱하기 5랑 5 곱하기 6이 똑같은데? 그래. 이 얘기를 못하는 애들만이 아니고 잘하는 애들도 상당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가 19단을 외운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어디다 쓰시려고? 저 같은 애들은 19단 안 외워도 지금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19단 외운 애가 19 곱하기 17이랑 17 곱하기 19가 같은 걸 모르는데 어떻게 써먹겠냐는 거죠. 자, 정리하면 외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 외우고 써먹으려면 결국은 원리를 이해하고 요령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외우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평생 한 번도 안 써먹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과외 선생님을 어떤 분들을 찾으시는지 뭐 부모님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물론 이제 뭐 저기 학군지에 계신 부모님 중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부모님 과외 선생님 정말 그 막 전문 과외 선생님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어떤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보통 초빙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과외 교육하고 학원 교육이 다른 게 뭘까요? 과외 교육과 학원 교육이 다른 게 뭐냐면 특히 인강, 학원 교육, 과외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보다는 약간 일방의 정보 소통이 좀 더 있죠. 인강은 진짜 완전 일방이고요. 학원은 선생님마다 역량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아이가 전달해주는 정보를 아이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외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진짜 이 아이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과외 선생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전체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외 선생님 중에 정말 딱 보자마자 이 아이의 특성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근데 선생님마다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모든 아이의 솔루션을 딱, 그 성향을 딱 파악해서 그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을 내주는 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과외 선생님마다 자기만의 방법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 딱 오자마자 아이를 딱 파악해서 엄마보다 더 좋은 관찰을 해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카타르시스 느낄 때가 있죠. 엄마가 평생 몰랐던 아이의 모습을 제가 발굴해줬을 때 엄마들이 되게 놀라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 많은데, 사실 이걸 일반적으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기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는 내가 더 잘 알고, 이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다라는 거를 엄마나 아빠가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잘 가르친대. 이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애들 수학 올랐대. 딱 데려다 놔. 근데 이 선생님은 예를 들면 굉장히 수다스러운 선생님이에요. 계속 대화해. 근데 우리 애는 그런 거 딱질색이야. 그러면 사실 망하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은 진짜로 잘하는 애를 데려다가 뺑뺑이 딱 돌려가지고 진짜 잘하는 애를 진짜 최상의 거 만들어주는 거에 원래 특화된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안 그래. 이거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학원 강의는 그래도 일방적이 아니기 옆에도 보고 하면서 배우지만 과외 선생님은 진짜 안 맞으면 답이 없거든요. 엄마가 먼저 아이를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의 성향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뭐냐 먼저 철학을 가지시고 그에 맞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받아들이는 게 잘 돼. 그리고 나는 혼자서 이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문제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인강이 최고죠. 왜? 아니 바빠 죽겠는데 학원 선생님 얘기 다 듣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물론 전 좀 생각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최고의 메타 인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데 약간 저희 학원은 약간 모아놨어요. 잘하는 애고 모아놓은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을. 왜냐면 저는 최고의 메타 인진은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을 보거나 선생님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가르칠까를 생각하는 게 최고의 메타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되는 아이들하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강은 어쨌든 간에 혼자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해야 돼요. 제가 근데 메타인지 계속 얘기하죠. 대부분은 제가 인강을 보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냐면 딱 인강 듣고 딱 꺼. 자, 오늘 뭐 배웠어? 뭐가 중요해? 여기서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어? 라고 말로 읊을 수 있는 애면 인강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냥 또 시간 들으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쭉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저기 음악 듣듯이, 요즘에 음악도 안 나오지만 그냥 흘러간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강은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아니면 나는 개념 공부 끝났고 나 진짜 문제풀이 하거나 아니면 한번 점검하고 싶다 이런 애들 하는 거고, 학원이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맞는 시스템이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좀 너무 극심한 극선행이라 좀 그거에 대한 철학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만들고 있는 학원은 아이들끼리 서로 관찰하면서 이런 아이들과 저런 아이들이 있고, 나는 쟤보다 잘하고 쟤는 왜 나보다 잘하지? 쟤는 나보다 왜 못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선생님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인터랙션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걸 누가 계속 점검해줘야 되는 아이들은 계속 학원이 제일 좋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이 맞아요. 과외는 어떤 애냐? 진짜로 경청이 안 돼. 경청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집단 안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아이와 속도가 너무 달라. 나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이제 좀 섞여서 듣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과외를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요즘에 트렌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근처가 학군지가 아니어서 좋은 과외 선생님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애가 학원에서 적응을 못해. 그런 경우는 온라인 과외도 있다고 생각해요. 차선책으로. 온라인 과외도 나쁘지 않다. 온라인 과외가 안 되면 온라인 공부 코칭이라도 받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그런 시스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와 학원의 역할이 너무 분담됐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옛날에 우리 라떼를 좀 하면,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못하는 애들 두드려 팼어요. 나머 막 패가지고 막 정신 안 차리시게 하면서 막 패가지고 막 공부 잘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 역할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버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들 이 변별해주는 거에 오히려 선생님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최저를 내가 보장해주겠다는 걸로 학교 교육은 저는 많이, 몇몇 학교들 빼고, 정말 이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학교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심지어 자사고나 특목고도 사교육도 요구한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 사교육이 없을 순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효율적으로 고민하고 좀 쓰셔야 되겠다. 근데 효율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남들이 시키니까 나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교육이 제로다? 어렵다. 하지만 사교육이 옛날보다 고효율, 저비용, 가성비 좋은 사교육들도 많고, 심지어는 무료 어떤 컨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게 다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나쁜 거짓말을
하려는 부모님은 사실 없죠.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는 네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진심인 것 같죠? 사실 진심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표정이 애들도 보잖아요. 내 표정은 나보다 애들 더 잘 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얘기했어. 야, 엄마 아빠는 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성적이 잘 나왔어.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떻게 되죠? 막 웃고. 애가 성적이 안 나왔어. 엄마 아빠 표정 어두워지죠. 애들 다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실 필요가 있다. 엄마 아빠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굳이 선택하라면 열심히 하는 걸 택하겠지만 솔직히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고민하시는 스탠스로 가는 게 좋다. 아이들의 부담감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하면 오를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오를 거야.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오르지 않아요.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거는 열심히 한다고 오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그럼 안 오르면 얘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얘는 열심히 했는데 안 오르는 애 있거든요.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면 그런 말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 자기 노력하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 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발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 안 한다는 말을 엄마 아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알잖아요. 정말 그렇게 세상이 공평합니까? 열심히 하면 올라요? 아니고 저는 어떻게 질문을 받거든요. 생각하냐면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거를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는 최선을 다하면 오를 거다. 그 말은 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좀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이다. 공부 잘해 행복하다.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서 아시잖아요 이제. 아니 저 되게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이제 한 3.5만 이렇게 되거든요. 먹방 하시는 분들이 굳이 공부 잘하는 분도 있지만 먹방 하시는 분들은 막 몇백만 몇천만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공부를 잘했다고 먹방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돈을 잘 벌거나 돈을 뭐 더 행복한 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주위를 봐도 서울대생의 평균 지수가 높느냐 저는 행복 평균 지수가 높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냐면 마치 이 공부를 못하면 불행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뭔가 되게 초조하게 만들고 이 사회 분위기가 되게 막 엄마 아빠는 이제 사교육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도 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 가지 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거짓말의 진짜 부작용은 뭐냐면은 특히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은 아이들에서 더한데 엄마 아빠가 이런 거짓말을 하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상처받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안 되고 싶고 솔직히 그래서 하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부모님들을 되게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니까 진짜 느끼는 건 뭐냐면 하얀 거짓말을 듣고 자란 애들은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하얀 거짓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요즘 괜찮니? 괜찮대. 괜찮대. 왜?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엄마 아빠가 이제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아 괜찮아.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왜?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 공부 관심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걸까? 엄마의 아빠의 허들을 계속 낮추려고 그래 애들이. 계속 낮추려고 그래. 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기 싫고 뭔가 그런 상처 주는 게 싫으니까 엄마 아빠를 계속 허들을 낮춰서 아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꼭 공부 잘해 먹고 사냐 나는 못해 엄마 난 머리 나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 허들을 낮추려고. 이런 거는 엄마 아빠의 하얀 거짓말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도 저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애를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 보고 애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엄마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하지만 공부를 못하면 엄마 아빠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더 솔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얘기하면 그래도 네 자녀는 똑똑하니까 많이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저랑 같이 수학 공부하면서 저도 만약에 제가 못 가르치면 학원 보낼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직접 가르칠 여력이 안 되거든요. 바빠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보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퀴즈로 길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랑 뭐 사이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랑 이제 잘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퀴즈 내줘. 퀴즈 내줘. 그리고 자기가 낸다고. 물론 이제 엉뚱한 퀴즈 내고 엉망진창 퀴즈 내죠 애들은. 근데 아빠 퀴즈 내줘. 그리고 애랑 막 싸워요. 예를 들어서 막 집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애랑 야 너 막 하고 혼내. 그러다가 애가 이제 삐졌어. 그럼 제가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지나가다가 그럼 지훈아 알았어 그만 화내고 우리 화해하자. 아빠 퀴즈 낼 테니까 화해하자. 그럼 애가 조용해요. 좀 이제 기분이 가라앉는 거죠. 퀴즈 내자고 하니까. 약간 그런
대화로 이렇게 길러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도 우리 아이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퀴즈로 대화로 길러주고 있다. 그리고 별로 부족함 없이 잘 크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냐? 속도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 책에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각 챕터. 그건 정말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냈던 퀴즈들이에요. 냈던 퀴즈들을 그대로 담은 거고, 아이들이 재밌어 했던 퀴즈인데,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이 이상의 일은 없다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똑같은 대답을 들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평범하게 살아요. 특히 서울대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평범하게 살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를 평범하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게 어떻게 평범한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막 엄청 막 평범해요. 솔직히 교수님들 삶 평범하고요. 고시 붙으신 분들 직장인이잖아요. 평범해요. 평범하죠. 저 엄청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따고 왔거든요. 얼마 전까지 직장인이었잖아요. 평범해요. 삼성전자 뭐 평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평범한 거냐라고 하시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안정된 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지, 결국 제 생각에는 더 행복하거나 더 잘 사는 건 진짜 아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애들이 제일 잘 사냐면, 제 경험상 공부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 말아먹은 애들, 머리가 좋은데 말아먹은 애들이 특히 서울대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잘 살아요. 제 아는 형 중에, 제 동문 형님 중에 저한테 맨날 막 공부 성적 학점 안 나온다고 저한테 막 하이탑 이런 거 문제 빌려가신 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저기 1타 강사 되셔가지고, 제가 뭐 연락도 잘 안 되는데 1타 강사 되셔가지고 진짜 막 수십억씩 버시고, 그 다음에 제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자기 사업하겠다고 하면서 진짜 학교 성적 다 말아먹고, 제가 맨날 숙제 도와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자기 회사를 파셨어요. 누군지 말하면 아실 거예요. 회사를 팔았어요. 얼마에 파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2.4조에 팔았어요. 오히려 서울대에서 공부 잘해서 유학하고 막 고시 붙고 이런 분들의 삶이 평범하고, 오히려 나한테 역량이 있고 공부 잘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굴곡 있는 삶을 사신 분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잘 산다. 저만의 착각인가요? 삼성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얘기해요. 삼성 다니는 사람들은 애 공부시키는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삼성 들어갔는데 그래봐야 직장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 또 댓글 달리고, 뭐 그게 평범한 거냐, 뭐 그게 삼성 다니면 된 거지 뭐. 그런데 어쨌든 저는 평범하다 생각한다. 의대는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좀 미래학자도 아니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봤을 때, 이 급변한 시대를 전망을 봤을 때 우리 막 그런 고민 하잖아요. 뭐 어떤 직종이 어떻게 앞으로 유명하잖아요. 의사가 지금처럼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 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자기가 대학 들어갈 때는 이게 유행이었대요. 교수님들이 자기가 들어갈 때는 이과가 1등이었대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다 나노테크, 뭐 나노과학, 뭐 나노사이언스 해가지고 다 나노였거든요. 그때 다들 나노사이언스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막 애들이 막 야 나노 하지 않잖아요. 몇 년 전 다 반도체였겠죠. 다 반도체. 물론 반도체 유망하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저 대학 들어갈 때 또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그때는 황우석 교수가 영롱이 해가지고 다 수의학과. 지금은 근데 또 그러다 수의학과 꺼졌어요. 아무도 안 갔거든요, 수의학과를. 근데 다시 지금 또 수의학과가 엄청 다시 뜨고 있어요. 이런 데서 봤을 때 의대가 지금 아이들이 10년, 15년 지났을 때 계속 유망한 직종이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의대를 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이과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과목이죠. 근데 이과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높은 확률로 암기예요. 암기거든요. 근데 의대 공부는 진짜 암기 그 자체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뭐라 그러지? 그냥 자기의 지옥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왜냐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너는 왜 의대 안 갔냐? 저 때는 지금처럼 의대가 유행도 아니었지만, 저 서울대 수시 쓸 때 선생님들이 다 서울대 쓰라고 그랬어요. 왜? 너 어차피 재료공부 정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의대는 좀 수시로 좀 써봐라. 근데 저는 진짜 재료공부 가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해서 안 쓰긴 했는데, 저는 의대 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맞을 것 같아. 맞는 친구들은 가면 돼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있고 그런 분들 가면 되지. 근데 아닌 친구들은 나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 꼭 가야 되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항상 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이공계 완전 초위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이공계는
초위기예요. 초위기.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공계가 없어질까요?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은 누구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야, 이제 이공계 버리고 다시 뭐 농업국가로 돌아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살려야 돼요. 그럼 저는 정말 내가 잘하는 엔지니어가 된다? 이 사람은 진짜 나라에서 뭘 해도 밀어줄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도 될 거고, 왜냐면 이제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없어요. 지금 요즘 몇 년은 제일 실력 있는 애들이 다 의대 갔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역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오셔서 씹어 먹으세요, 제발. 씹어 먹으시고 나라도 살리시고, 나라에서 쏟아 부어주는 정부 지원 다 받아가시고, 좋은 엔지니어한테 지원해주는 거 다 받아가시고, 공대 교수 되시고, 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대가 유망한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초등의대반이요? 아, 초등의대반. 어느 제가 학원에 갔는데, 거기에 원장님, 이사장님 원장님 있어요. 되게 큰 학원이에요. 진짜 말만 들으면 되게 아는 분인지 개인적으로 알아갔는데, 이사장님이 요즘 그 의대는 진짜 말이야, 사회가 다 미쳐 돌아가가지고 이 새끼들 막 쌍욕하시면서 애들 다 의대 보내려고 미쳤다고. 그 학원 2층에 의대반이 있어. 초등의대반이. 이게 너무 이게 대세 같은 느낌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의대반이라는 말은 상징이죠.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그곳을 우리가 의대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게 저는 되게 슬퍼요. 네, 슬프고 저는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 쪽에서는. 왜냐면 약간 영재라는 말이 오히려, 영재라는 말이 옛날하고 이제 막 수학 천재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뭔가 사회성이 좋고 비즈니스적으로 깨어있는 이 영재를 기르고 싶어 하는 분위기지. 사회적으로도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꼭 돼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치동이 좀 많아요. 왜냐면 거기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난 부모님들 생각보다 그거에 그렇게 막 휩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바뀔 거라고 보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인 건 알지만 좀 사교육계에서 그런 표현을 안 쓰면 안 되냐. 동의하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다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그분도 저는 의대만 썼단 말인데, 그 학원은 그렇게 안 해도 애들이 몰려올 학원이에요. 근데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저도 이제 원장이지만 그런 표현 좀 안 쓰고 애들 가르칠 수 없을까? 저는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학부모님들한테. 나는 우리 학원에 온 애들이 의대 안 가고 저기 비즈니스맨 돼가지고 다 저기 유니콘 기업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1%만 줘라, 좀 나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학원 선생님들의 철학을 좀 담은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감히. 오지랖 떨어보건대.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욕심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학원 교육이, 한국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수학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뭐 부모님들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믿어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처음인 것 치고는 굉장히 힘 많이 받고 응원 많이 받으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 의견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수학 교육이 정말 이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좀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수학 강사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마 제 얘기 들으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부모님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자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훨씬 더 좋은 수학 교육을 할 수 있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트렌드에서 휩쓸려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시고 막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호응해줄 수 있는 수학 강사들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을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다. 입시에 성공하고 싶으면 이 트랙에서 나와야 되는 일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이런 의견에 좀 동의하신다면 또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좋은 이야기들, 공감 가는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